안녕하세요. 삶이 숨쉬는 역사, 소통이 있는 교실을 꿈꾸는 고니쌤의 즐거운 한국사 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제 4강 고려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 요소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 후삼국이 성립되는 과정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후삼국 어느 나라를 말하더라? 바로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 그 다음에 견훤이 세운 후백제, 그리고 신라, 이것을 후삼국이라고 하고요. 약 5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후삼국의 성립부터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에 의해서 바로 이 후삼국이 통일이 되죠. 그래서 고려의 태조, 왕건이죠. 태조의 정책, 그 다음에 고려의 4대 왕이었던 광종, 그 다음에 6대 왕이었던 성종의 업적을 통해서 고려 초기에 정치 체제가 성립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고려의 성립과 후삼국의 통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삼국 중에서 후백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후백제는 바로 견훤이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를 차지하고 건국을 했죠. 견훤은 원래 신라의 그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라도 지역, 후백제 지역이죠. 전라도 지역에서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을 진압하러 갔다가 오히려 반란 세력을 규합해서 신라의 반기를 들었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내가 의자왕의 원수를 갚겠다! 라고 큰소리치면서 이제 나라 이름도 백제라고 지었죠. 그리고 도읍은 오늘날 전주라고 불리는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가 서기 900년이었죠. 그 다음에 그 1년 후에 901년이죠. 바로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던 궁예가 오늘날 강원도와 경기대 일대를 중심으로 이제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첫 도읍지는 송악이었는데 오늘날 개성이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도읍지를 수도를 다시 철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궁예는요, 초기에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백성들로부터 신망도 많이 받았고, 부하들로부터 신임도 얻었죠. 그런데 이 궁예가 세력이 강해지게 되면서 오만방자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미륵이다라고 뻥치질 않나. 그리고 관심법이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신하들을 차츰차츰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치, 향락에 빠지게 되고 포악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죠. 결국 궁예의 신하였던 홍유, 배형경, 복지겸 이러한 신하들이 궁예를 몰아낸 뒤에 이 신하들의 신임을 받고 있던 왕건이 바로 이런 신하들의 추대 형식에 빌려서 918년에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원래 왕건의 고향인 태어난 곳인 송악 그리고 여기를 수도로 삼으면서 이제 개경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경자는 서울 경자죠. 그래서 원래는 송악이었는데 이것을 개경으로 바꾸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에 의한 후삼국 통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후백제의 견훤은요, 이 신라에 대해서, 이때 신라는 거의 나라를 거의 유지하기도 매우 힘든 그러한 지경이었죠. 그런데 후백제의 견훤은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비해서 고려의 왕건은 신라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즉 친신라 정책을 펼쳤죠. 예컨대 후백제 견훤이 바로 신라 경주까지 쳐들어가서 경혜왕을 죽이고 능을 파헤치게 되는데 그때 이 왕건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까지 파견하기도 했죠. 자, 이러한 고려의 친신라 정책은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으로 하여금 이제 고려에 항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경순왕의 입장에서도 괜히 나라를 유지하다가 이 후백제의 견훤한테
험한 꼴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자신을 또 우대해 주게 되고 친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 바로 이 왕건에게 나라를 맡기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왕건은 큰 손실 없이 손가락 하나 끄떡이지 않고 이제 신라를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자, 한편 후백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견훤은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신검이고 둘째 아들이 용검이고 막내 아들이 이제 신검과 용검과는 이제 엄마가 틀린 배다른 이제 동생이죠. 바로 금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견훤은 큰아들인 신검, 양검보다는 금강이를 더 예뻐해서 막내 아들을 태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신검과 용검이 빡돈 거야. 그래서 신검과 용검이 이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미쳤나? 라고 하면서 견훤을 금산사에 가둬버립니다. 그랬던 이제 금산사에 유폐된 견훤은요, 금산사에서 무사히 탈출하게 되고 결국 왕건에게 적이었던 왕건에게 항복을 하게 된 것이죠. 왕건은 이 견훤을 죽이기보단 버선발로 달려오면서 상부 어른이다라고 우대하면서 견훤을 이제 환영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왕건은 견훤을 앞세워서 이제 후백제 정벌을 단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36년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드디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보다 앞서 10년 전에 926년에 신라 북쪽에 있던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발해가 멸망하니까 발해의 왕자였던 대광현이 바로 고려에 귀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려는 신라의 정통성도 확보하고 후백제는 정벌하고 발해 유민까지 흡수하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바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게 되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 초기의 정치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태조 왕건의 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자, 당시는 호족들이 각지에서 난립하던 시기야. 예를 들어서 호족이 견훤편이다 라고 하면 그 호족이 다스리는 지역은 후백제가 되는 것이고, 이 호족이 왕건편이다 라고 하면 거기는 고려 땅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왕건은 이런 각지의 호족에 대해서 누르기보다는 강경한 노선을 펼친다거나 그들을 억누른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바로 혼인정책과 사성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죠. 바로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호족의 사위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그 호족은 자신의 사위가 왕이니까 고려에 대해서 당연히 고려에 이제 그 충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건은 무려 왕비가 부인이 모두 29명이었다라고 하고 그와의 사이에 34명의 자식을 두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또 그 호족에게 왕씨성을 하사해주는 사성 정책을 펼침으로써 그들을 왕족으로 우대함으로써 이제 호족 세력들을 포용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러한 호족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기인제도를 두고 사신관 제도를 실시를 하죠. 기인제도는 호족의 자제를 일정 기간 동안 개경에 머무르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이제 인질,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이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했고, 또 중앙 관료로 하여금 자신의 출신 지역에 사신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통제를 했던 정책이 바로 사신관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태조는 우리 국호, 고려라고 하는 국호에서 보듯이 고구려 개성을 천명을 했어. 그래서 북쪽에 광대한 영토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죠. 즉 북진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럼 북진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북진 정책을 펼치기 위한 교두보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바로 평양이었던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수도죠. 그러니까 서경이라고 부르면서 서경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영토 확장을 추진합니다.
그 결과 이제 영토가 청총강에서 영흥만까지 확장이 되죠. 자, 우리 통일신라 때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왕건의 태조의 북진 정책을 통해서 영토가 조금 더 확장이 된 겁니다.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확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조가 죽은 다음에 2대 해종, 3대 정종 때에는 이런 호족의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왕권이 매우 불안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호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했던 왕이 바로 4대 광종입니다. 자, 그럼 광종은 그럼 어떻게 호족 세력을 누를 수 있었을까? 자, 광종은요, 바로 노비 안건법을 실시를 합니다. 자, 노비 안건법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둬야 되겠지. 자, 후삼국 통일기에 호족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로 노비가 되었던 사람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그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법이 노비 안건법입니다. 자, 이 호족들은 노비를 많이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 노비가 뭐가 되겠어? 바로 호족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대신 경작해 줄 것이고 또는 호족의 군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노비들은 호족의 경제적 기반이자 군사적 기반이었죠. 바로 이 광종은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노비를 해방시켰고 그럼으로써 호족 세력을 누르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중국에는 당시 이제 5대 10국 이런 시대였는데 후주 사람이었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드디어 과거제를 실시하죠.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리 등용제도가 과거제잖아. 이 과거제를 제일 먼저 실시한 왕이 바로 광종이었습니다. 자, 과거제는 유학을 가지고 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유학은 뭐 나라에 충성해라, 왕에게 충성해라, 충을 강조하단 말이야. 따라서 충이라고 하는 이념에 충실한 새로운 이제 관료들이 등용이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주로 호족들이 고위 관직을 차지했잖아. 그런데 과거제가 실시가 되면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새로운 관리들이 새롭게 중앙 정계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신라 육두품 출신의 관료들이 새롭게 고려 정계에 진출하게 되더라. 자연스럽게 이제 신구 세력이 교체가 되는 것이죠. 즉 호족에서 육두품 세력으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칭제건원 정책을 펼치게 되죠. 칭제란 얘기는 황제를 칭한다라는 얘기고 건원이라는 얘기는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광종은 이제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도 않고요. 이제 자주적으로 이제 황제를 칭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독자적인 연호로서 광덕 또는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왕입니다. 자, 수능에서는요, 광종 정말 잘 나옵니다. 고려 전개 왕 하면 광종이 제일 많이 출제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종의 뒤를 이어서 경종,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성종이야. 자, 여기서 성자는 무슨 성자일까? 바로 이룰 성자야. 바로 고려의 정치체제를 완비했다, 이루었다, 그랬기 때문에 성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고. 자, 그러면 성종은 어떻게 했느냐? 자, 성종이 즉위하면서 이제 각 그 관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지 그 대안을 제시하라는 숙제를 해줍니다. 그 결과 신라 육두품 출신이었던 최승로라는 사람의 이제 시무 28조를 건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무 28조의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유교 이념을 국가를 이끌어가는 통치 이념으로 만들자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중앙 관료 제도도 이제 이성육부 제도로 정비가 되죠. 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두고 상서성 아래 육부라고 해서 이부, 병부, 호부, 예부, 형부, 공부를 두죠. 그래서 이성육부제에 입각해서 중앙 관료 제도도 마련을 합니다. 또한 지방제도도 정비를 하는데 각 지역에다가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고려는 그 전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어.
그럼 지방은 누가 다스렸느냐? 바로 그렇지. 호족이 다스리고 있었어. 자, 이 각직의 수많은 호족들 중에 힘이 센 호족들은 중앙의 관료로 진출했지만 힘이 약한 수많은 호족들은 중앙의 관료가 되지 않고 자기 지역을 스스로 다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성종이 12목을 설치하기 전까지 지방은, 그러니까 왕은 중앙 집권적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호족들이 거의 지방 분권적으로 자기 지역을 다스렸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런데 드디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성종은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 아, 지방관이 왔네? 그러면 그 지역에 호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호족은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지방관을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로 그 지위가 떨어지게 되지. 바로 지방관을 보좌해주는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 향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종 때 12목이 설치가 되고 지방관이 파견되는 과정 속에서 호족들은 향리로 그 지위가 변화된다는 거,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기 위해서는 유교 교육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서울에다가 국립대학, 유교 교육을 위한 국립대학을 설치했으니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바로 국자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태조, 광종, 성종에 이르는 고려 초의 정치 발전까지 살펴봤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바로 문벌 귀족사의 성립과 동요, 이것을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